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모욕 같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몇 번이고 자기 암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의 불편한 직감은 점점 힘을 얻었고 끝내 저는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8년 된 부부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가정으로 보였을 겁니다. 퇴근하면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아이가 문 앞에서 아빠 하고 뛰어나오고 아내가 싱긋 웃으며 문을 열어주는 모습. 사실 저도 그런 일상 속에서만큼은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제 한글도 어느 정도 읽고 숫자 계산도 제법 하는 귀여운 나이였죠. 아내는 아이 교육 문제에 유독 열정적이었습니다.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당신은 일만 열심히 해. 그 말을 믿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벌이지만 저는 회사 일이 많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은 빠듯했으니까요. 우리는 딸을 다른 친구들처럼 여러 학원에 보냈습니다. 영어, 수학, 피아노.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원했던 바이올린 수업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집 근처에서 찾은 작은 음악학원. 낡은 건물 2층에 위치했고 복도엔 오래된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은근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긍정했습니다. 외관보다 중요한 건 아니지. 원장이 경력도 오래됐다잖아. 아이의 담당 선생님은 김지훈이라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28, 30 무렵으로 보였고 겉보기에는 활기차고 성실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를 봤을 때 그저 에너지 넘치는 청년 강사 정도로 여겼습니다. 아이가 무겁게 느끼지 않고 꾸준히 배우길 바랐기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매번 딸을 학원에 데려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책을 보며 기다렸다가 수업이 끝나면 아이와 함께 나오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아이를 챙기며 집안일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늘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라며 감사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외출 준비 시간이 길어진 게 이상했습니다. 학원에 데려다 주는 거라면 평소 차림이면 충분할 텐데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옷차림을 특별히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립스틱을 새로 사는 일이 잦아졌고 전에 쓰지 않던 향수를 은은하게 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약속 있어? 왜 그렇게 꾸몄어? 그녀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있는데 너무 대충 입고 가면 좀 그렇잖아. 그 말은 일리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학원에 다녀오면 배운 곡을 흉내내며 신나서 떠들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내가 활 잡는 거 칭찬했어. 그렇게 자랑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대답을 짧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땠어? 물으면 그냥. 무슨 곡 배웠어? 몰라. 아이가 갑자기 말을 줄이는 건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본래 밝고 수다스러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변했음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 좀 길어졌어. 1시간 반이나 했네. 원래 수업은 정확히 1시간. 그날 특별한 일이 있었나 싶어 저는 별 생각 없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오래 했구나? 어떤 곡 했어? 딸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수업은 30분만 했어. 근데 엄마가 선생님이랑 얘기하느라 늦게 나온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뭐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수업이 길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따로 이야기를 오래 하고 있었던 거구나. 단순한 상담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아이에게까지 숨겨야 했던 이유가 뭘까? 그 의문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모든 행동이 섬뜩하게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학원에 다녀온 날은 늘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대화하듯 웃다가도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잽싸게 화면을 닫았습니다. 샤워 후에도 굳이 향수를 뿌리고 침대에 눕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다가가 안아줄 때 활짝 웃던 아내가 이제는 손끝만 스쳐도 예민하게 밀쳐냈습니다. 지금 피곤해. 좀 놔줘. 차갑고 날 선 반응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점점 낯선 사람을 옆에 두고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도 비참했습니다. 믿어야 할 배우자를 의심하고 몰래 훔쳐본다는 행위가 얼마나 비열한 건지 알았지만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기록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통화, 문자, 카톡 모두 딱히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는 자체가 수상했습니다. 흔적이 없도록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확신이 무서운 속도로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복구 앱을 설치했습니다. 며칠 뒤 삭제된 메시지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훈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떴고 그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복구된 겁니다. 짧은 농담, 사진과 대화. 무엇보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셀카를 찍으며 웃는 얼굴 옆에 지훈이 고개를 기울여 함께 비치는 사진. 그리고 학원 안쪽으로 보이는 배경 속에서 두 사람이 딱 붙어 선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면. 지훈이 우리 딸의 작은 바이올린을 들고 아내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은 힘을 잃고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내와 지훈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을 넘어버렸구나. 그날까지 보았던 모든 이상한 정황들이 한순간에 선명하게 맞춰졌습니다. 아내의 외출 준비, 딸의 단답, 아내의 차가운 태도, 그 은밀한 웃음들. 모든 퍼즐이 하나로 연결되며 저를 파괴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더는 순진하게 의심만 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결심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감정은 접어두자. 증거로 확인하자. 반드시 밝혀내자. 저는 그 순간부터 배우자가 아닌 수사관의 시선으로 아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지옥 같았지만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 건 더 큰 지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의 진실을 확인한 그날 이후 제 안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정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따지고 소리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상대에게 유리한 빌미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턴 철저한 전략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엔 잘 다녀와 인사했고 저녁엔 수고했어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다정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야 아내는 안심하고 계속 본래 패턴을 유지할 테니까요. 제 안에서는 매일 천둥처럼 분노가 요동쳤지만 얼굴만큼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아이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녀는 엄마를 여전히 존경했습니다. 아빠, 지훈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해줬어. 아이의 해맑은 말 한마디는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웃으며 그랬구나, 잘했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상처 입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빠 바쁘니까 학원엔 나랑만 다니자.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요구 같았지만 이미 많은 걸 눈치채고 있던 제겐 달리 들렸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움직여야 한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미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원 수업 날 저는 반차를 내고 미리 학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대로변 대신 조금 떨어진 작은 거리 모퉁이에 숨어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곧 아내와 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활을 들고 씩씩하게 걸어갔고 아내는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40분 정도 딸과 아내가 함께 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학원 앞에서 휴대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내는 건물 안을 자꾸 뒤돌아보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눈빛만 교환했지만 그 짧은 교신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아내는 딸을 근처 공원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여기서 조금만 놀고 있어. 딸은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놀이터의 미끄럼틀에 별 생각 없이 앉아있는 아이를 바라보는데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친딸을 잠시 맡겨두고 불륜을 이어간다고. 아내는 서둘러 돌아와 지훈의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동을 걸고 뒤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듯 요동쳤습니다.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혹시 놓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는 한적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모텔 앞. 차가 멈추자 아내와 지훈은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평소 가족끼리 자주 지나던 길이 눈앞에 낯설게 비틀려 보였습니다. 저는 손목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증거의 좌표가 된다는 사실이 역설적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일부분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장소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메라로 기록 앱으로 모든 걸 남겼습니다. 주차 위치, 시간, 인근 CCTV. 제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아이러니하게 차가웠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차분히 모든 것을 내보였습니다. 사진, 위치 로그, 카드 결제 기록.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훑어보다 곧바로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상간남 소송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짧은 선언이었지만 제게는 종을 울리듯 크게 들렸습니다. 그 즈음 아내는 여전히 모른 척했습니다. 아침엔 밥을 차리고 딸에게 옷을 챙겨주고 제 옆에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연기를 다 깨트릴 수 있는 증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작은 보이스 레코더를 두고 대화 속 단서들을 모았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유도했습니다. 지훈 선생 요즘도 연락하나 보네. 그러면 아내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선생님이지. 하지만 그런 부자연스러운 반응 하나하나가 오히려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지훈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다는 통보였죠. 예상대로 반응은 빠르게 왔습니다. 그는 직접 제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 목소리는 두려움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아내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태연하게 저녁상을 차리고 아이를 재우며 저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학원에도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다시는 그곳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원장은 경악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곧 소문이 번졌습니다. 결국 지우는 학원에서 잘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제 마음은 점점 날이 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와? 무슨 일 있어? 그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혹시 당신이 뭘 알고 있는 거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지훈이랑 무슨 사이야? 말끝이 떨어지자마자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 눈빛이 흔들렸고 한참 후에야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야. 그러나 제가 내민 증거 앞에서 모텔 CCTV 사진, 문자 내역, 위치 로그 앞에서 그녀는 결국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무너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한순간이었어. 순간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한순간, 몇 달간 반복된 이 숨김과 거짓이 한순간이라고. 그 한순간 때문에 내 믿음과 아이의 세상은 다 부서졌는데,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실수도 한순간도 아니야. 너는 선택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날 이후 제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증거와 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제가 이겨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를 위해서. 아내를 정면으로 추궁한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훈이랑 무슨 사이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질문이 집안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하고 웃으며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부정 대신 공포가 먼저 묻어났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답이었습니다. 그냥 친하게 지낸 거야. 아내는 겨우 말을 짜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복구된 메시지 캡처, 둘이 찍힌 사진, 모텔 근처 차량 로그, CCTV 캡처. 순서대로 식탁 위에 쌓아 올렸습니다. 종이장들이 탁탁 부딪히며 책상에 늘어나는 동안 아내의 얼굴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떨리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끊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냥 친하다고 할 거야?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한순간이었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 오히려 분노보다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한순간이라고? 몇 달째 이어진 거짓과 은폐가 매일같이 아이와 나를 속여온 나날들이 한순간의 실수라니. 저는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실수는 한 번뿐이야. 반복되면 그건 선택이야. 넌 분명히 선택했어. 매번 숨겼고 매번 거짓말했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내가 원한 결과야. 아내는 움찔거리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어. 나는 그냥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당신은 늘 바빴고 나는 혼자 아이 다 챙기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순간적으로 고함을 치고 싶었지만 옆방에서 자는 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말벗이 필요했으면 친구를 만나든 가족에게 털어놨든 방법은 많았어. 근데 왜 딸아이 선생이었냐? 애 앞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이고 뒤에선 내 애인이었던 그 인간을 왜 택했냐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만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와 현관문을 닫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진이 빠진 듯 축 늘어졌습니다. 복도에 서서 숨을 몰아쉬는데 마치 폐가 구겨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혼인 파탄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혼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히 쓰고 나니 몇 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한 줄로 적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아이의 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지켜야 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배신한 사람에게 다시 그 이름을 허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다시 마주했을 때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만큼은 제발 아이만은 내 곁에 두게 해줘.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런 짓은 애초에 안 했어. 넌 그 아이의 신뢰를 가장 먼저 부숴버렸어. 그 결과를 이제 감당해야지.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대는 아내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을 토대로 3천만 원 위자료 청구가 작성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아이를 좋아했을 뿐이고 그렇게까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받아칠 말조차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좋아했다고? 아이를 아끼는 사람이 그 엄마랑 모텔을 드나들고 아이 앞에선 선생으로 연기했다고? 그게 아낀 거야? 말끝에 냉정하게 잘라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사건은 빠르게 학원에도 전해졌습니다. 원장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지훈을 즉시 해고했습니다. 몇 주 뒤 학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아이와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제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눈치챘는지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건 결국 이 아이 하나라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아내의 눈물에도 상간남의 읍소에도. 감정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겠다. 그리고 다시 냉혹하게 법과 증거로 싸움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을 때 모두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속 시원하겠다. 이겼잖아. 저를 위로하는 말이겠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법적 절차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평안이 찾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은 이미 깊게 찢겨 있었고 아이의 세계 또한 흔들린 뒤였습니다. 매일의 일상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딸아이를 깨우고 밥을 차려주며 옷을 챙겼습니다. 제가 출근해야 하니 바쁘게 움직였고 저녁에는 다시 데리러 갔다가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널고 방 청소까지 했습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힘들 속에서 묘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눈빛을 맞출 필요가 없었고 원치 않는 긴장을 안고 집에 들어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전엔 현관문을 열 때마다 아내가 휴대폰을 잡고 있을까, 어떤 표정일까 조마조마했는데 지금은 그런 불신에서 해방된 겁니다. 딸아이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집을 떠난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살기로 한 거야. 하지만 아빠는 항상 내 옆에 있잖아. 딸은 한동안 울기도 하고 밤마다 엄마는 왜 안 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점차 변했습니다. 새로운 음악학원 선생님에게 천천히 마음을 열었고 학교에서도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바이올린을 켜다 말고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나중에 무대에 서도 된대. 나 열심히 할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게는 새로운 이유가 생겼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탓하는 대신 이 아이가 다시 자라나는 걸 지켜야 한다는 이유. 반면 아내는 무너져 갔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에도 여러 차례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회사 근처까지 찾아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미쳤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걸 이제 와서 주워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딸을 빌미로 접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나 없으면 무너질 거야. 아이를 위해서만이라도.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내 입에 올릴 자격은 없어. 넌 이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어. 아내는 상간남 지훈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되자 그는 연락을 피했고 결국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대단한 사랑이었던 것처럼 굴던 건 다 거짓이었습니다. 순간의 도피일 뿐 결국 책임 앞에서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불이익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친정 가족들도 처음엔 그녀를 두둔했지만 재판 도중 서서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증거와 정황이 모두 드러나자 더 이상 두둔할 수 없었죠. 결국 그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훈의 몰락은 더 빨랐습니다. 학원에서 해고된 뒤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 소문이 퍼지면서 그는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다시는 음악학계에서 설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음악만 해오던 사람이 손에 굳은 살을 박아가며 삽을 든다는 사실이 씁쓸한 아이러니처럼 다가왔습니다. 혹자는 그가 불쌍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불쌍한 건 그가 아니라 그에게 상처 입은 우리였습니다. 내 딸이 받은 상처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고 제가 감당해야 할 고통도 결코 가볍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자기 선택으로 자기 인생을 끊어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법적 승리와 상대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내가 지훈과 함께 웃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식은땀에 젖어 눈을 뜨면 옆에 자는 딸의 작은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겨우 심장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심히 던지는 농담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냐? 집에 무슨 일 있니? 그런 농담조차 제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꺼내놓는 순간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은 점점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같이 장을 보러 가고 길거리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주말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악보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우린 아직 살아가고 있구나.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를 그리워하는 말을 줄여갔습니다. 공허한 표정으로 왜 엄마는 안 와? 라고 묻던 아이가 차츰 아빠, 우리 오늘 어디가? 라며 웃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웃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무게였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몸부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딸 학원 근처에 몰래 숨어 있다가 아이를 붙잡으려 한 겁니다. 학원 쪽에서 연락을 받고 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아내는 초라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 수척한 몸.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벌 받고 있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제발 아이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줘.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했다면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딸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진짜 포기했겠죠. 그녀의 선택은 결국 그녀 자신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처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견디고 품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무너지는 악몽이 저를 괴롭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 딸과 마주보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세상이 조용해진 듯 보였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처가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덮어두거나 있는 척할 뿐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든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상처를 지우려 애쓰는 대신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로 한 겁니다. 퇴근길에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을 때면 가끔 과거가 불쑥 떠오릅니다. 그 아이가 예전엔 해맑게 지운 선생님이 칭찬했어. 라 말하며 뛰어오르던 기억. 그 무구한 웃음이 이제는 너무 잔인하게만 느껴집니다. 누구보다 맑았던 그 순간이 결국 엄마의 이중적인 살 때문에 무너졌다 생각하면 가슴이 또 묵직해집니다. 그러다도 곧 깨닫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고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그 현실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 지금의 제 몫이라는 걸요. 분류는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세계 속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째로 무너뜨린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 같은 건 눈앞에서 사라진 불꽃처럼 무시했고요. 물론 그 대가를 치르긴 했습니다. 상간남 지우는 위자료 판결 그 자체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는 직업과 신뢰 그리고 인생의 뿌리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음악이 전부였던 사람, 무대에서 연주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흘러나온 소문은 고향으로 내려가 허드렛 일로 생계를 잇고 있다는 것. 처음 들었을 땐 인간적으로 측은한 마음이 일순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불쌍한 건 그가 아니라 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딸이, 나 자신이. 그는 선택을 했고 책임을 회피하다가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삼켜버렸을 뿐입니다. 전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재판장에서 나도 피해자다라는 듯 울먹였지만 판결이 내려진 이후 그녀의 삶은 줄곧 내려막길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불이익으로 재정적 기반이 무너졌고 친정에서도 노골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딸에게도 멀어졌습니다. 만남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딸이 원치 않으면 성사되지 않았으니 사실상 단절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은 결국 자기 인생을 가장 깊게 파괴한 독이 된 거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가벼운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사이 딸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학교 친구들과의 추억이 늘어났습니다. 악기를 잡는 손가락이 조금 더 단단해졌고 무대에 서고 싶다는 커다란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딸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커서 절대 남한테 상처 안 줄 거야. 나 약속할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벌써 이런 다짐을 해야 한다니.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 누군가는 상처 위에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구나. 제 아이는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았지만 미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을 거라고. 다만 이번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진심으로서 시작할 겁니다. 그게 제가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고개 숙일 이유도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다만 감정으로 휘둘리지 말고 증거와 사실로 용기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그것을 견뎌낼 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찾아옵니다. 저처럼요.